자, 이 말이 뭐예요? 직급이 낮을수록 신입으로 갈수록 뽑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 대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 뽑아줘. 자,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걸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봐 영입니다. 네, 오늘도 면접관들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면접관의 속마음을 해석해드리는 면발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기사는요, 기업이 채용을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취재한 기사예요. 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 200여 명을 조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보면요, 기업 10곳 중에 6곳이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대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지원자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기업이 채용이 어렵다고 말할까? 아무나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 온 사람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취업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필살기라고 강조했던 거, 현직자 인터뷰 하세요, 뭐 하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강조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기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프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입니까?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데가 어딜까요? 중소기업이겠죠? 중소기업 60.8%로 많이 나왔어요. 그럼 대기업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대기업의 53.6%가 어렵다고 느꼈고요. 이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57.1%, 외국계 기업도 64.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2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채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걸 물어봤더니 중소기업은 연봉 수준 맞추기가 어렵다. 요즘 뭐 대기업 중심으로 연봉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고 일부 스타트업에서도 투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특정 직무에 있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은 필요한 스펙을 가진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72%, 50%가 각각 응답을 했고요. 공기업은 회사 인재상 및 조직 문화와 어울리는 인재 찾기가 어렵다가 46.7%. 말 잘 듣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만 보면은 외국계랑 대기업 가려면 필요한 스펙을 갖춰야 된다. 스펙이란 단어에 또 함몰이 돼가지고 그렇지, 역시 영어 점수야, 그렇지, 역시 자격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지 기사를 자세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 어려운 직급으로 인사, 채용 담당자 응답자들이 57.4%가 신입사원을 꼽았다. 이어 경력 3년차 정도의 주임급이 43.8%, 경력 5에서 7년차 대리급이 35.8%, 경력 10년차 과장급이 21.2% 순으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직급이 낮을수록 신입으로 갈수록 뽑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 대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 뽑아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중고신입과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만 3년이라고 그랬죠.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3년차 정도의 주임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 3년이 넘어가면 중고신입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그때는 이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고신입으로 가거나 직무를 바꾸고 싶다면 만 3년 전에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 레벨을 벗어나는 3년차 이상의 경력자들은 왜 뽑기가 쉬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치화를 강조했고 유사 경험 만들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게 이 내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경력은요, 자소서 안 읽어봐요. 그럼 뭘 봐요? 경력 기술서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성과를 내보는지를 숫자만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력은 숫자로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아요. 자, 그럼 이거를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요? 내 경험, 내 나름의 성공을 어떻게든 숫자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아주 쉽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바 경험을 했건 인턴을 했건 뭐 친구들하고 프로젝트를 했건 뭐든 수치화를 해보라 그랬죠. 과할 정도로 수치화를 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건 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과한 수치화의 극단적 사례만 보고 수치화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경쟁력도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 부분을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업 입장에서는 판단조차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경쟁력을 숫자로 평가하는 연습과 훈련만 되어 있다면 운칠기삼이란 말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를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에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숫자로 설명하기만 하면 면접관들이 반응을 하더라. 경험해보면 알 수 있죠. 자, 경력이 쉬운 이유 두 번째가 비교군이 있다는 거였죠. 지원
먼저 경력 기수 딱 봐요. 연차와 비슷한 경험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우리 회사의 동일 연차, 동일 경험을 했던 사람의 숫자와 비교를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숫자가 좀 낮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구나, 뽑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비교해봤더니 월등히 높아? 그럼 무조건 뽑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TO의 문제가 아니에요. TO기 때문에 뽑는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TO와 상관없이 면접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만나면 일단 뽑고 보자, 뽑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인 경우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경력도 그렇지만 신입도 마찬가지예요. 비교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무조건 나의 경쟁력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C와 4P를 반드시 조사를 하라 그랬죠. 내 필살기를 전달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게 3C 조사였어요. 3C의 배경 설명과 4P에 대한 나의 액션을 모아서 자소서로 그냥 던져라.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풍성한 답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C에 들어간 세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고객, 경쟁사, 자사조사죠. 여기에 경쟁사가 뭐냐면 나의 비교군이에요. 그럼 나는 비교군 자체가 없는데요, 신입이 무슨 경쟁사가 있어요? 이게 아니죠. 이공계가 무슨 경쟁사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을 먼저 해봤던 사람, 비슷한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어제나 작년에나 지난주에나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게 경쟁사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솔루션으로 제안드린 3C와 4P는요,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솔루션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영상 링크를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준비를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용이 어려운 직무의 경우 국내외 영업이 응답률 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무회계 26.3%, 마케팅 홍보 23.4%, 인사총무 22.6%, IT 인터넷 17.5% 순으로 인재 채용이 어려운 직무라고 답했다. 직무를 보면요, 가장 일반적이고 뭔가 문과스러운, 그리고 한번 도전해 봄직한 직무들이 다 어렵다고 나왔죠. 하나씩 대표적으로 나온 거니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 어려운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전, 실패, 피드백 이런 걸 좌충우돌하면서 내 나름의 성취를 해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영업의 본질인데, 뭐 말을 잘한다고 영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을 잘하는 것이 영업의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 능력입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너무 뽑기 어려워, 이 안에서 어떻게 뽑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전문성이 잘못 이해돼서 돈 관리로 자신의 직무를 한정지어서 그래요. 전표 관리 잘하고 재무제표 만들어보고 손익계산서 만들어보고 현금흐름표 만들어보면 재무에 뭐 달인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거는 전부 다 스킬적인 것들이고 업무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자산가치의 증식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회사에 재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이냐, 이런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전문성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인사총무 마찬가지죠.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인재도 바라보고 자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사는 또 인사 전문가, 또 인사 전문가 뭐 있습니까? 인사 안에 채용 전문가, 교육 전문가, 보상 전문가, 노무 전문가, 각각 전문가가 다 있어요. 노무 전문가 들어가면 또 무슨 전문가, 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어. 아니에요. 그냥 종합적으로 경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리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재무회계, 인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이런 스킬들이나 관점보다 중요한 게 로열티입니다. 이 로열티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와서 배우면 돼요. 쳐 맞으면 되지 뭐. 막 배워도 보고 혼도 나고 뭐 이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열티란 건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로열티가 있는 사람, 정말 우리 회사에 로열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야, 이 전문가 운운하는 분들이 또 그게 없네?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신입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로열티인데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뽑기 어려운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IT 인터넷은 어때요? 객관적으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랄 게 없어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특정 기술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너무나도 성과의 크기나 정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일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기사에서 언급한 4개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직무가 대체 왜 존재하는지에서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전문성과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든 그 진정한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에 내 경험을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3년, 5년, 10년 다녀도요, 그 직무가 왜 존재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울 거냐, 다시 말해서 어떤 성과를 낼 거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 질문들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과 그냥 주어진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사 계속해서 볼게요.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기업들은 사내 추천제도 운영 39.4%와 직접 이력서 서칭, 헤드헌터 등 전문가에게 의뢰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습평가기관 후 정규직 전환제도 운영, 평판 조회 진행, 면접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도 있었다. 네, 이 기자분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는 리크루팅 기법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나온 세 가지는 평가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크루팅과 평가는 전혀 다르죠. 리크루팅은 오세요 해놓고 평가는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뺨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리크루팅 기법도 발전하겠지만 제 생각에 앞으로 더 강력해질 수단은 바로 평가 방식입니다. 이 평가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데이터화가 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면접에서 말 몇 마디를 잘 합격되는 경우의 수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구조화된 채용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데 어느 정도 통계적 숫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직 채용 방식이 더 일반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긱 이코노미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죠. 외국계 기업에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형태로도 아마 도입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계약직이니까 안 들어가 이러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알고 뽑는 채용의 기법들이 발전될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레퍼런스 체크예요. 평판주의죠. 지원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면접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우리 면접관들이 평가한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점점 더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보면서 우리 회사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뽑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냥 뽑았어요. 근데 뽑아야 될 이유라는 거 핵심이 역량이었죠. 근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역량이라는 요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거, 의사소통에 대한 거, 팀워크에 대한 거, 이거는 말로 주고받는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봐야 되고 함께 해본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법들이 아마도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 포인트는 앞에 두 가지 변화를 통계적으로 접근한 구조화된 채용 기법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앞에 두 가지가 좀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접근이 된다면 진짜 AI 면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AI 면접이 이런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엔 이런 것들도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오늘의 기사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채용의 트렌드다, 면접의 트렌드다, 이런 것들에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스펙이 뜬다더라, 어떤 것들이 좋다더라,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결국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무엇이 돼야만 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자 하는 커리어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지금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걸 진지하게 고민할수록 여러분의 경쟁력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민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요,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직자 인터뷰도 해보시고 경제신문 스크랩도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면접도 빨리 가서 경험을 해보고 복기록을 작성한 뒤에 리뷰 데이터를 만든 뒤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취업 준비, 이직 준비라는 시간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의 경쟁력과 강점, 비전,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찾아가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입장에서 면접관의 관점을 시원하게 발라드리는 면발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거였습니다.